이번 강의에서는 근대로의 조선 무기 정책의 전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은 회전포, 6연발 단총, 7연발 단총 등의 소총과 더불어 속사 소총기 같은 근대 무기를 접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일본이나 청이 군사 우위를 가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물한 무기들이었지요. 이 무기들은 재래식 무기는 물론 대원군 시절 개량된 무기들과도 활용 면에서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활용만 우수한 것이 아니었어요. 기동력을 갖추었고 사정거리도 길었고 발사속도 빨랐으며 명중률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양 무기들은 모두 수입 완제품으로서 조선 안에서는 제조는커녕 수리조차 불가능했지요. 소모품인 탄환조차 전량 수입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무기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은 국방의 심한 대외 의존을 의미하지요. 더 나아가 무기가 바뀐다는 사실은 군대 체제뿐만 아니라 군사훈련 방식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의미했는데요. 이 역시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조선 정부는 이미 1881년 3월 신무기로 무장한 별기군을 창설하고 일본 교관에게 훈련을 전담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별기군을 시작으로 적어도 한성 전 병력의 무기를 근대식 무기로 대체하려 했지요. 더 나아가 조선 모든 병력에게도 새로운 무기를 지급하고 이를 토대로 훈련을 진행하겠다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때문에 군제개혁에 필요한 모든 무기를 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무기를 자체적으로 제작할 방법을 모색해야 했지요. 이처럼 조선 정부는 무기 대체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고종 친정 이래 국방력 강화 정책의 핵심은 서양식 무기로의 전환이었습니다. 때문에 대대적인 개혁이 동반되어야 했지요. 이는 단순히 서양 무기의 도입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서양식 무기를 다루는 법, 병사들의 제식 훈련과 조련, 군진 구축 방식, 축성, 군수 물자의 제작과 보급 방식 등을 포함한 군사 제도의 전면 개혁을 의미했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부상을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외과 중심의 군진 의료 구축, 장교 양성 제도의 변화, 통신 방식의 전환 등도 동반하지요. 따라서 조선 정부는 서양 문물을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했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 및 여건을 형성해야 했습니다. 조선 정부는 군비의 서양식 전환을 무기 구입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서양식 무기 제조법 자체를 도입하는 것으로 인식했지요. 이는 기본적으로 화약을 자체적으로 제작, 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신기전, 거북선 등의 화려한 무기 제작의 역사를 가진 조선으로서는 무기를 사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전통 무기 제작 방식으로는 서양 근대 무기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또 전통 무기를 개량해 근대 무기로 만들 수도 없었지요. 때문에 서양 근대 무기로 군비를 개량하는 일은 서양의 무기 제작 수를 도입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양의 무기 제작은 서양 근대 과학 기술의 총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서양 무기를 제작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서양 과학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었지요. 근대 무기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생각은 당시 양모 운동이 전개되던 중국 사정을 살피게 했습니다. 중국은 북경이 함락당하는 수모를 겪은 이후 북양 대신 이용장을 중심으로 북양함대를 구성했는데요. 북양함대에 무기를 공급하는 근대식 무기 공장도 운영하고 있었지요. 조선 정부는 이런 움직임을 눈여겨봤는데요. 무기기술 이전 및 무기공장 설립과 관련해 청과 교섭을 시작했지요. 이 교섭이
조선의 요구만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청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중요 과제로 삼고 있었어요. 청은 서구 열강에 의한 북경 함락, 일본의 지속적인 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국경 분쟁으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청은 이런 국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조선을 이용하는 이의 전략을 기획한 것이지요. 특히 일본과 러시아의 완충지대로 조선을 앞세우려 했습니다. 이 전략을 위해서는 조선의 국방력이 강해져야 했지요. 따라서 청은 조선의 국방력 강화를 지원해야 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선과 교섭을 벌인 것이지요. 중국은 조선에 무기 완제품을 공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무기 시장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요구는 조선 정부가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가 영선사행의 파견이었지요. 이 사절단 영선사행은 무기 관련 기술 전수와 무기 제조 공장의 설립 등을 목적으로 했는데요.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군계학조단, 즉 군사무기 제조 기술을 익히기 위해 구성된 유학생단이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청의 필요와 조선의 요구가 합치점을 찾아 결정된 것이기는 했지만 양국에서 가지는 영선사행의 파견 의미는 달랐습니다. 조선 정부는 영선사행 파견으로 군대 무기 제조 기술을 익혀 자체적인 무기 생산의 여지를 확보하길 원했습니다. 청은 상해 강남 제조국 등지에서 생산한 무기 판매 시장으로서의 조선을 원했지요. 하지만 무기 시장 구축은 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의 무기 공장 설계권을 장악하게 되었지요. 무기 공장 설립에 필요한 각종 기기의 중개, 알선 및 납품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이 공장 설계와 규모, 기계 설비 납품 시기 등을 모두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 셈이었지요. 무엇보다 청은 이 유학생단을 받아들임으로써 조선의 국방과 관련하여 일본을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심지어 이권은 이권대로 챙기고 조선 정부의 무비 자강을 지원한다는 시혜적 차원으로도 포장할 수 있었지요. (1880년대) 초 청의 대조선 외교 전략이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파가 곧장 영선사행에게 미쳤지요.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조선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했던 것인데요. 청의 영향력이 줄어들거나 조선이 러시아나 일본과 손을 잡을 경우 강화된 조선의 군사력은 오히려 청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려면 당시 서양처럼 조선을 속국화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의 국방력을 약화해야 했습니다. 이 제안은 조선 국방을 북양 함대가 대신 담당한다는 정책 수립으로 이어졌어요. 이는 1882년 이모군란을 계기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청의 정책 전환은 조선에 설립될 예정이었던 기기창의 규모와 설계에도 영향을 미쳤지요. 이전 합의에 의하면 조선 무기공장은 한양 수비를 위해 3만 병력의 무장이 가능한 규모로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조선 전략의 전환에 따라 조선의 무기공장은 수리를 중심으로 하거나 탄환을 제조하는 수준으로 축소되었어요. 이는 영선사 김윤식이 기기창을 시찰하는 과정에서 제한되었습니다. 기기창 총책임자를 만나는 동안 김윤식은 공장 설치 자금, 유지 관리 자금, 외국 기술 인력의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기술의 기초가 되는 서양 과학의 습득과 수용의 어려움,
인력 양성에 드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죠. 이런 설명들은 조선 정부의 빈약한 재정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처음 설정했던 공장 규모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무기 제조보다는 무기를 수리하는 소규모 공장 설치가 적합하다는 청의 의견에 동조하게 된 것이지요. 청의 대조선 전략 변화는 단지 조선 무기 공장의 규모 축소에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기 기술을 배우러 떠난 군기 학조단의 훈련 방식과 내용, 그리고 유학단의 학습 내용에도 큰 영향을 미쳤지요. 그리고 이 유학단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영선사행 군기학조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